안녕하세요. 랭킹스톡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내러티브 앤 넘버스 책을 읽고 내 맘대로 책 리뷰 2탄입니다. 지금 이제 2부에서는 실제로 이 책에서 썼던 아마존 스토리를 예시를 들어서 이 책에서도 좀 가치평가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렇게 가치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한계를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 스토리 라인으로 가치 평가하는 걸 아예 버릴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한번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스토리 라인으로 가치 추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고 오시면 더 좋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이 시장 규모 중 마켓 시어를 몇 퍼센트 먹을 수 있을지를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업이익률을 예측하고 세금 몇 퍼센트 할지 이것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투자율을 얼마를 할 것인지 이 정도를 내가 추정을 하면 내가 10년 뒤에 5년 뒤에 얻을 수 있는 현금 이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세한 얘기는 한번 지난 시간에 내용을 한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가정이 6개예요 가정이 6개라 지금 2부에서 하는 이야기할 주요 내용은 이 가정 6개라서 이거를 다 맞출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이거는 다 맞출 수가 없어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다 맞출 수를 없다면 이 가치평가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서도 아마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라인을 짜가지고 가치평가를 했어요. 세 개로 나눴는데요. 일단 처음 책에서 나온 예제는 아마존 주주에게 닥친 운명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어떤 부분만 조금 다르게 했냐면, 똑같은 건 뭐냐면 미디어 소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거의 원가에 판매해가지고 매출 성장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해왔죠. 아마존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은 획기적인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짠 거예요, 이 저자가. 그랬을 경우에 이런 책 한번 보시면 돼요. 이런 스토리 라인을 기반으로 또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했을 경우 주당 가치가 얼마가 나오냐, 32달러 정도 나온다. 지금 현재 이 저자가 계산했을 때 아마존의 주가는 287달러라고 합니다. 287달러라고 하면 이 스토리 라인으로 짜면 이 아마존의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거죠.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스토리라인 2입니다. 그 앞에서 봐보면 이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 잡았나요? 2.85% 잡았네. 2.85%. 두 번째는요. 앞에 내용은 똑같고요. 다 이제 미디어, 소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다 이제 성장률 추구하는데, 미래에는 시장 장을 조금은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경쟁사들의 견제에 부딪혀가지고 그건 없을 거다. 마켓 시어가 큰 성장은 없을 거다 라고 하고, 오퍼레이팅 영업이익률이 7.38 정도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 추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추정했을 때는 주당 가치가 어느 정도 나오냐, 175.2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역시 현재 가격에 비교해 보면 287달러인데 못 사죠. 너무 비싸요. 이렇게 했을 때도 너무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똑같지만 다른 거 뭐냐면,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서 경쟁사들을 다 몰아내고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릴 거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됐죠. 이게 2014년도 5년도에 이 저자분이 가치평가를 하신 걸 거예요. 근데 지금 2020년인데 실제로는 엄청나죠. 실제로는 엄청나요. 이때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12.84% 이렇게 예상했어요. 그러면 주당 가치가 450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짠 사람은 이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야지. 사야 됩니다. 현재 가격이 287달러인데 이렇게 오를 거라고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되는 거잖아요. 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결국의 문제는 뭡니다. 이게 지금 기업
기업은 가만히 있어요. 아마존이랑 기업은 현재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가치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적정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는 거잖아요. 천차만별. 아까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바뀌어요? 32달러에서 시작해서 450달러로 바뀌어요. 이게 가치평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가치평가가 되냐.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저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자.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조건으로 테스트를 하자.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 실제로 저자는 뭐 가정 분석, 시나리오 분석, 의사 결정수,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최대한 조건 같은 거를 많이 보고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보고 가장 자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스토리 라인을 이용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실제로 알리바바 책이 나온 예제입니다. 알리바바를 2015년 정도에 가치평가를 했을 때 실제로 예상되는 밸류가 38달러에서 153달러까지 바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38달러라고 예상한 사람은 현재 가격이 만약에 65달러 그러면 65달러라고 하면 현재 가격이 38달러를 적정 가격이라고 계산한 사람은 못 사는 거고요. 153달러를 적정 가격을 계산한 사람은 현재 65달러라면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자도 이런 약간 불확실성, 이 가치평가의 한계 이런 거를 좀 인정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집단지성을 이용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을 이용하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걸 다 모아서 평균을 내자 이런 얘기죠. 평균. 평균을 내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럼 다시 다른 말로 투자자 유형 투자자는 나죠. 내가 어떤 투자자의 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평가라는 거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넘버 크런처라는 거는 숫자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숫자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보이는 기업, 성숙한 기업이죠. 성숙한 기업이에요. 이미 과거의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고 그냥 과거 데이터로 기반으로 그냥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앞으로도 이 정도 성장할 거고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자 유형이 여기 넘버 크런처에 가까워질수록 숫자에 가까워질수록 뭐라고 생각해요? 구시대적 가치 투자자라고 나옵니다. 돈부터 벌어 숫자 보고 투자하겠다는 거죠. 숫자 보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시대적 가치 투자자를 표방했어요. 나는 숫자만 보고 투자할 거야. 아 모르겠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 무시하면 됩니다. 그죠? 나 이거 모르겠어. 이게 뭐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해? 안 할 거야. 나 이거. 나 무서워서 이거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숫자 보이는 기업만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면 돼요. 숫자 보이는 기업으로 딱 해가지고 숫자 이 정도인데 거의 확실한데 왜 이렇게 빠졌어? 숫자보다 한 50% 이상 싸네? 그럴 때 이제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도 좀 나눠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점점 숫자로 따지면 여기가 확실히 시작해서 가능성 없음으로 가죠. 가능성 없음.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에 강해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내러티브, 스토리에 강해집니다. 스토리에 강해지는 겁니다. 스토리.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개연성이라는 거는 뭐 또 이것도 거의 확실성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게 뭐 거의 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 가치 투자자,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가능성 보고 벤처 캐피털, 벤처 투자자 정도 되는 겁니다. 벤처 투자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데 숫자 없잖아요. 뭐 보고 투자합니까? 벤처 투자자들이 뭐 보고 투자해요? 그냥 어떤 기업의 CEO가 말을 해요. 나 우주로 로켓을 날릴 거야. 이거 날리면
우주 관광 산업 해가지고 될 수 있어.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말만 믿고 일단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말만 믿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했을 때 보상은 어마무시할 겁니다. 이게 성공했을 때 보상은 어마무시할 건데, 이게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이런 벤처 투자자가 아니면 요 단계는 사실 거의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요 단계는 내가 일단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벤처 투자는 아직 너무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후기 단계 벤처 캐피탈리스트 요겁니다. 이 정도 좀 넘어오면 타당성이 입증된, 내가 만약에 우주에 로켓을 날릴 거야. 근데 뭐 엔진이 실제 뭐 만들어지고 있네. 뭐 로켓을 조금 실패를, 지금 현재는 실패를 했지만, 스페이스X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한번 띄우긴 했네. 뭐 이런 거, 뭔가 타당성이 돼. 뭔가 진짜 이게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요 정도 투자하고요. 어느 정도 뭔가 보인다 이거죠. 뭔가 보여요. 그다음에 공격적인 성장 투자자.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이제 요 구분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어느 정도 이제 여기는 현재 벌어들이는 돈만 보고, 현재 과거 데이터만 보고 과거 데이터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 구시대적 가치 투자자. 여기는 어때요? 미래 이익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거다. 예상을 하는데, 예상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요거를 또 구분을 나누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뭐 굳이 제가 나누자면, 공격적인 가치 투자자는 뭐냐? 뭐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분석해놓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건 거의 확실해. 삼성전자 5년 뒤에 어느 정도, 3년 뒤에 어느 정도 벌 건지 대충 나와요. 어느 정도 성장할 건지 대충 나옵니다. 큰 기업이고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성장률도 감안해서 내가 투자를 할 거다. 그때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 했을 때 투자할 거다.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가격이 높지 않은 성장, 이거는 뭐 어떤 느낌일까요? 중소형주인데 내가 이제 가치 투자를, 스토리 라인을 만들었어요. 뭐 애널리스트에 대한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놓은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지 내가 그냥 한 15% 연간 15% 20% 성장할 거야 라고 내가 해가지고 그렇게 예상했을 때 이거는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 이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투자자냐, 내가 위험을 좀 감수를 할 거냐, 벤처 투자자냐. 우리는 주식 투자니까 벤처 투자는 일단 제끼고요. 한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뭐 데이터 아니면 난 안 해, 나는 숫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숫자는 조금 앞으로 미래 예측을 조금 들어가자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추시는 분이 큰 돈을 벌겠죠. 큰 돈을 벌 거예요. 미래 예측을 조금이나, 스토리라인을 조금이나 타당성 있게 잘 짜시고 주식을 좀 싸게 사시는 분이 큰 돈을 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내 투자자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가치 투자고요. 실제로 이거는 가치입니다. 주식에 대한 가치를 얘기한 거고, 실제로 주식은 우리 가치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주식시장 가보면 뭡니까? 가치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주식 가치라고 안 해요. 주식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식 가격. 그리고 실제로 저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현금 흐름, 위험도,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할인율이죠. 그 다음에 기대되는 성장 수준과 효율성의 크기로 우리가 사업의 가치를 결정한다 라고 돼 있지만,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이 사업 가치도 가격을 결정하는 거이긴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시장의 밀고 당기기, 모멘텀, 그죠? 모멘텀, 유행, 기타 가격 결정 요소, 유동성, 시장 심리, 이런 게 다 더해진 게 실제로 주식 가격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주식 가치를 매기는 것도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 범위가 컸잖아요. 이 범위가 컸어요. 이 범위가 컸고, 근데 실제로 주식 가격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주식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가치평가라는 걸 해가지고 먹을 수 있냐라는 의심이 더 들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투자자 유형별 매도 전략을 이제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투자자냐면 난 넘버 크런처예요. 근데 실제로 주식의 기업의 가격 범위입니다. 가격의 범위에 실제로 주식의 가치는 뭐 얼마가 될지 몰라요. 얼마가 될지 사실 모르지만 스토리라인, 뭐 유동성, 뭐 시장 심리 이것들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넘버 크런처라면 실제 내가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주식 가격은 요 정도입니다. 주식의 가격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도 막 움직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할 건 요거야. 그러면 이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 넘버 크런처, 숫자로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 밑으로만 살 수 있겠죠. 이 가격 밑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가격 밑으로 살 수 있고 파는 건 어떻게 돼요? 파는 건 뭐 자기 마음이에요. 파는 거는 여기가 적정 가격이잖아요. 내가 생각한 계산기 두들겼을 때 요때 파셔도 되고요. 아니야, 내가 좀 더 공부를 했어. 내 가치 평가는 완전 너무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살 때는 요때 사지만 팔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 매도 전략을 할 거야. 왜냐하면 시장 심리랑 이런 게 유동성이 붙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는 건 이게 열려 있습니다. 파는 건 열려 있어요. 요때 팔아도 돼요. 파는 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 수가 없죠. 넘버 크런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장주를 살 수가 없어요.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진 않아요, 사실. 살 수가 없어요.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면 대박이겠지만 넘버 크런처는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스토리라인을 이용한 공격적인 성장 투자자야. 내가 생각했을 때 적정 가격은 요만큼이야. 요만큼이고 이 가격 밑으로는 난 매수 가능해. 매수 가능하고 실제로는 내가 생각한 적정 가격은 이 정도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장은 또 유동성, 시장의 심리 이런 게 붙으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파는 거는 어떻게 해요? 파는 거는 추세 추정을 이용해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점에 이 정도에서 팔 거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거야. 단 나는 약간 공격적으로 내가 스토리 라인을 짰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가 있어. 이 하단이 더 있다는 걸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적인 성장 투자자는 나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손절 라인을 조금 걸어 놓을게. 손절 라인.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는 만약에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만약에 믿음이 굉장히 강하면 이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는 손절 라인을 안정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이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돼. 손절 안 해. 난 10년이고 20년은 기다려 볼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뭐 다 이제 이런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거는 결론은 나의 기준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는 다 달라집니다. 심지어 시장의 가격,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가치 플러스 유동성, 시장의 심리로 따라서 더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전략은 다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네요.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그럼 나는 이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모두들 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고요. 전략도 잘 세우셔가지고 성공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